안녕하세요. 2학기 윤리와 사상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봅시다. 1학기에는 동양 사상을 공부했고요. 2학기는 서양 사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윤리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윤리가 낯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는 조선 이후에 등장한 나라이지만 사상적으로는 조선의 성리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하지만 서양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을 보면 모두 과학기술, 서양식 과학기술을 배워서 응용해서 발전시켜서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무의식은 동양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서양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윤리는 현재 우리에게 동양 사상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상일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동양 윤리가 가치가 덜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양 윤리의 가치도 매우 크죠.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는 이야기, 제 생각입니다. 자, 서양이라고 할 때 이 양자는 큰 바다 양이에요. 큰 바다. 큰 바다가 어느 바다냐? 어느 정도 돼야지 큰 바다냐? 자, 여기 바다들 있죠? 이 바다들의 크기도 대한민국 크기보다 더 큰데, 여기는 해라고 붙입니다. 북극해. 그런데 동해, 서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태평양, 지구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차지해야지 양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 큰 바다 양이다. 큰 바다 양. 서양, 동양. 이스트와 웨스턴을 구분하면서 큰 바다 양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양이라는 한자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서양윤리라고 할 때 서양윤리의 주무대는 어디일까? 자, 동양윤리 공부할 때 주무대는 중국, 인도, 한국 요 정도였죠. 자, 서양윤리의 주무대는 물론 미국도 있지만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현대 철학에서 등장하고요. 자, 이 미국의 문명, 미국 국가를 건국할 수 있게끔 해준 문명은 바로 이 유럽입니다. 유럽.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서양윤리 사상의 주무대는 바로 이 유럽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 유럽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확대를 해보면 여기 그리스에서도 아테네가 서양윤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의 출발이 된 지역이 바로 인도, 네팔 접경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오죠. 사상은 이렇게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개 과정.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석가모니부터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 천태 화엄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사상을 공부했던 것처럼 서양 윤리도 서양 윤리의 출발이 되는 어떤 그 내용, 서양 윤리의 출발을 공부하고,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비판되고 발전되고 계승되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된 서양윤리의 내용이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건너가서 발전하고, 그리고 그 사상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서양 현대 철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한 학기 동안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 자료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하는 이 고대 서양 윤리가 헬레니즘 시대, 전쟁 시대거든요. 전쟁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비판되고 계승되고 발전되는지,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대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대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철학 그리고 윤리학을 공부해 나가는 맥락입니다. 맥락. 그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냐, 하나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냐.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상의 계보가 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이렇게 살펴볼 부분이고요. 참고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서양 윤리 사상의 출발이 되는, 연원이 되는 그 주무대를 한번 봅시다. 사진으로. 여기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유명한 신전. 이 아테네가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국가. 도시국가라고 하죠.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이 하나의 이 지역이 국가였습니다. 국가였고, 여기 배가 보이죠? 당시에 해상무역도 활발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먹고 살만했고, 기후 조건도 좋았고, 이처럼 바다도 있고, 지중해풍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의식주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좋은 삶이 뭐냐? 좋은 사회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떠들고 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유로운 시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당시 폴리스의 모습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풀어보자면, 자, 여기 신전이죠. 신전에 신들을 모시고
어떤 의식도 치르고 정치적인 어떤 중심적인 역할,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중심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합니다. 아고라. 다음 아고라라고 하죠. 게시판 이름. 이 아고라가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국가니까 길 지나가다가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을 붙잡고 국가의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토론하고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게 국가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왜? 인구가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자, 여기 무역도 활발하죠. 무역도 활발하다. 그리고 성 밖에도 사람들은 살았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극장, 시어터, 스타디움. 자, 이런 곳에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쪽 지역은 지금도 서양 문명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대표적인 사상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얼굴을 그냥 한번 봐둡시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극장입니다. 극장. 이 도시국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공연도 관람하고 회의도 했겠죠. 회의도 하고. 자, 여기 소극장입니다. 소극장. 한 영화에 묘사된 그때 당시를 묘사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데 아이고 오타가 났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의 주장들을 펼치면서 좋은 삶과 좋은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웅변하고 논쟁하고 했던 시기가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였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장들이 아직까지도 철학에, 서양 철학에 중요한 밑바탕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철학적인 주제들이 여전히 지금에도 유효하다. 교과서 봅시다. 교과서 99쪽.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서양 윤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대 그리스 사상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두 축으로 구성된 윤리가 서양 윤리다. 자,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자, 서양 윤리 사상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까닭은 무엇인가? 서양 윤리 사상은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인본주의. 자, 고대 그리스 사상은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철학이, 하는 윤리가 바로
고대 그리스 사상이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관련된 사상이죠. 신과 관련된 사상. 그래서 서양 윤리는 이성과 신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신. 고대 그리스는 발달한 해양 무역과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상이 싹틀 수 있었다. 자, 해상 무역, 외래 문화 수용, 먹고 살만한 시기였다. 고대 그리스 사상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자, 여기 자연 철학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연 철학.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윤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 과목을 하고 있죠. 철학 과목이 아닙니다. 자, 윤리는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이 윤리거든요. 근데 이 자연 철학의 특징은 사람의 삶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까요? 흔히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다. 자, 물.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했다. 수.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사원소,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사원소라고 주장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과 같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개념을 제시했다. 자, 이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보편적 원리나 근원적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자, 보편적 원리나 근원적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자, 세상은 물이야, 세상은 숫자야, 세상은 원자야.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것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자, 이들의 탐구는 경험적 다양성을 넘어 합리적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사상의 원천이 됐다.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니까 참고 삼아 한번 봅시다. 헤브라즘에서는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창조주인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세상 만물은 모두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 기독교 반면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는 신에 대한 언급 없이, 자, 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다. 헤브라이즘은 세상의 기원이 신이죠. 신이 창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자연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탈레스, 세상 만물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물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것들 모두에는 어떤 근본적인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 즉 다자는 일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다자는 일자와 연관되어 있다. 다자, 많은 거, many. 사람이 많죠. 50억의 사람이 있죠. 50억의 사람은 다자입니다. 많죠. 근데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리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많은데 그 많은 것을 하나와 연관되어 있다. 그 하나가 뭐냐?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 자체의 행동이나 변화의 원칙을 내포하는 어떤 재료가 존재한다. 자, 재료. 그는 일자가 물이라고 결론 내린다. 물.
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세요. 자연 철학자들은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신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세상의 원리는 물이다, 불이다, 숫자다, 원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사상의 역사에서는 이들의 탐구가 합리적 보편성을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원천이 됐다. 자, 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려고 했는데 신이 다 만들었어. 아니면 우연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근원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 알아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철학의 원천이 됐다. 헤브라이즘은 서양윤리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헤브라이즘은 여기 교과서에 있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일컫는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종교다. 야훼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입니다. 야훼, 이들의 신이고, 이들은 이 신에게 선택받은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다. 선민사상이다. 선민사상.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 이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해 할 때 그 개를 말합니다. 개. 종교에서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은 야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이 계를 지키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잘 살아야 된다.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유대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기 예수님 있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다. 유대교와 차이점은 뭐냐?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하지만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헤브라이즘 문화에 포함될 수가 있다. 헤브라이즘 문화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모두 포함해서 칭하는 것이다.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교의 윤리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예수다. 자, 예수의 주장을 좀 알아둡시다. 예수는 전통적인 율법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주의를 비판했다. 순수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율법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라고 유대민족을 비판한 것이 바로 유대민족의 율법주의를 비판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자식이 율법을 지키고 계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이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자식을 율법에 어긋난 죄인 취급해서 이 자식을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도 환향녀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있죠. 환향녀. 침입한 국가에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탈출한 이 딸들이 집에 찾아갔어요. 어딜 가겠습니까? 집에 찾아갔더니 집에서는 이 고생한 딸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일어설 수 있게끔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쫓아내버리죠. 자, 가문에 대한 지조가 중요합니까? 딸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집안이라면 지조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어느 집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넘어 세계인의 보편적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황금률, 기소불량물 시여인이랑 비교가 된다고 공자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봤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서양윤리의 기원은 인본주의 고대 그리스 사상과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 사상이다. 헤브라이즘 사상은 유대교와 예수님의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일컫는다. 예수님의 주장은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이 신의 뜻이다. 그래서 세계의 보편적 윤리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 황금률로 불린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적인 사상이 서양 윤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배경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윤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전개가 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요한 인물인데 그 이전에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다. 자,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다. 자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볼 거고, 그리고 서양 윤리의 두 축이 있다. 자, 여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인본주의가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이 헬레니즘이다.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우죠.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을 일컫는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고,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기독교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 민족들이 믿는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에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제 비판을 하고 진정한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율법을 어겼다고 어긴 자를 처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유명한 이제 사례가 등장하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이제 돌멩이를 막 맞고 있었어요. 돌멩이. 아주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 돌멩이를 맞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하다고 더럽다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감싸주죠. 너희들에게 죄 없는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들도 다 죄가 있다. 다 같은 죄인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천하다고 이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이 바로 서양윤리의 하나의 축이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이 헤브라이즘 철학, 이 서양의 두 가지 축이다. 서양윤리의 두 가지 축이다. 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피스트부터 봅시다. 소피스트.